공공이 진행하는 것과 민간이 진행하는 것은 구분하셔서 헷갈리지 마셔라.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가 있는데,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권견입니다. 벌써 바람이 선선한 것이 완연한 가을을 느끼게 하는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갑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매물 잠김 현상은 심화되고 있고, 기존 매물이 나올 수 있는 틈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소수의 거래에 의해서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 그런 현상들이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정부에서는 기존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조언을 하고 있는 양도세 완화는 내년까지 절대 없다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져주고 있어서 더 가슴이 갑갑하게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갑갑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12월 달이 무척 기대가 되는 그런 정치적 부동산 이벤트가 준비가 되고 있고,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2월이 기대되는 이유와 또 12월이 지나서 내년 부동산 시장이 걱정되는 이유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보게 되면 6대 규제 완화,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 공모가 시작됐다. 빌라 시장이 들썩들썩 한다고 하는 제목입니다. 연내, 원래 2021년이죠. 불과 이제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연내에 25개 구역 선정을 본격화하겠다. 23일부터 시작된 재개발 공모가 다음 달 29일 날 마감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모에 참여하는 것은 오세훈 시장이 얘기했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6대 규제 완화 방안이 최초로 적용된 사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12월 달 중에 공모를 10월 29일 날까지 마감을 하고 12월 중에 25개 안팎 총 26,000가구 정도 규모의 최종 후보지가 선정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되게 중요한데 두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법령 조례상 재개발 정비 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 30%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한 지역만 요번에 공모에 당선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계속해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러면 재개발 법정 요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재개발 법정 요건은 2+1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2는 필수 요건, 반드시 이 두 가지는 꼭 충족을 해야 된다, 요건을. 그리고 1은 플러스 1은 네 가지 요건 중에서 한 가지만 충족을 하면 된다. 그래서 총 3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을 해야만 이제 법적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필수 요건 두 가지는 뭐냐면은 노후도인데, 노후도 중에서도 동수, 통째로죠. 그 통수로 3분의 2 이상의 노후도를 충족해야 된다. 3분의 2는 66.6666이니까 67% 정도, 66.7% 정도의 노후도를 채우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면적입니다. 두 번째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이 충족이 돼야 돼요. 자, 어느 지역을 가보면은 노후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학교라든지 무슨 다른 계획에 의한 구역이 지정돼서 전체적으로 1만 제곱미터 정도가 안 나오는 지역들이 있어요. 이런 지역들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소규모로 정비하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한다거나 하는 방법을 선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또 노후도 요건, 동수에 대한 노후도 요건과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필수로 충족을 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선택 항목이 한 4가지 정도 되는데, 여기도 노후가 나오는데 여기서 노후도는 연면적입니다. 연면적 3분의 2 이상을 충족하거나, 그 다음에 접도율이 40% 이하이거나, 그 다음에 과소필지 40% 이상, 호수 밀도가 헥타르당 60가구 이상이거나. 그래서 이 4가지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을 하게 되면 총 3가지 이상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은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정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공모에 그동안에는 참여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참여할 수 있는 곳과 참여할 수 없는 곳으로 나눴는데, 지난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는 제외됐던
도시재생구역 중에서 대표적인 곳이 창신숭인 뉴타운 쪽하고 그다음에 용산의 서계동 같은 데가 도시재생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이런 걸 신청했다가 아예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버렸죠. 근데 이번에는 도시재생구역도 포함이 된다. 그 다음에 특별경관지구, 그 다음에 역사문화보존지구. 이 특별경관지구와 문화환경보존지구 같은 경우는 한강변 라인이나 4대 지천이잖아요. 서울 한강과 연결되는 4대 지천 주변 지역들이 이런 특별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또 남산 주변, 그 다음에 대공원 주변 이런 지역들, 대표적으로 조망권을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공유해야 되는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이 이런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와 특별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지역들도 이번 공모에서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어떤 방법으로 재개발할 수 있는 기회조차 지워지지 않던 지역들도 이번에 공모 대상으로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 지역들, 해당되는 지역들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그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빌라 가격들도 상당히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포함이 된 지역들이고요. 이제 제외되는 지역들이 있는데, 제외되는 지역들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 후보지, 그러니까 공공재개발과 이사대책의 후보지는 참여할 수 없어요, 아예. 그 다음에 토지 등 소유자 30%가 반대하는 지역, 이런 지역들은 주민들이 개발에 의지가 있는 곳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는데 30% 이상이면은 전 시장님께서 해제 조건에 해당되는 지역, 그 정도의 비율이 구역으로 해제를 원하는 분들이 많은 지역들은 이번에 공모에서 제외를 시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전용 주거지역, 용도 지역 중에서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전용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일종 전용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2층짜리 집, 단독주택밖에는 지을 수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2층 정도밖에 지을 수 없으니까 당연히 5개층 이상 지어야만 아파트라는 명칭을 붙이듯이 5개 층 이상을 지을 수 없으니까 아예 이 지역도 그 공모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버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서 포함되는 지역과 제외되는 지역 반드시 구분하실 필요가 있고, 자, 소제목으로 재개발 기대감이 치솟고 있는 빌라 가격, 기대감에 치솟고 있는 빌라 가격인데요. 이번에 이제 민간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서울시에서 공모하는 것이 공모 절차가 10월 29일 날 마감이 되고 11월 달에 사전 검토와 후보지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위원회가 상정이 되고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선정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선정 결과가 통보되는 이런 과정들, 불과 2달에 걸쳐서 이런 과정들이 거쳐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오세훈 시장이 이제 서울에다가 재개발에 대한 6대 규제를 풀겠다라고 발표한 이후에 이 재개발이 활성화되겠구나라고 하는 시장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5월달 이후에 발표된 이후에 6월달부터 부동산, 특히 다세대 연립 가격의 상승률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번 공모는 서울시장이 지난 15일 날 발표한 서울 비전 2030을 달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오세훈 시장은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를 통해서 향후 10년간 50만 가구를 서울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0만 가구. 그러니까 10년간이니까 매년 5만 가구 이상은 계속해서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공급 부족이 너무나 심각하고 향후 2024년 말 이후 2025년부터 공급이 되는 그 사이, 지금 2021년부터 2024년까지는 공급이 어떻게든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다가 이런 공급들을 꾸준하게 확실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라는 신호를 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이런 공급들이 이어질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면 지금 이제 시장에서 팽배해 있는 패닉 바잉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시장이 좀 안정화로 접어들 수 있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KB국민은행은 원래 이런 재개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서 서울 다세대 연립 매매 가격 누적 상승률이 4.73%에 달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7배에 이른다라고 해서 되게 가파르게
빌라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당연히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라고 볼 수 있고, 기대감은 개발이죠. 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되는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자, 그래서 이런 기대감과 매매 가격이 빠르게 치솟고 있다 보니까 서울시는 당연히 이제 투기를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했는데, 보게 되면은 이에 시는 민간 재개발 공모 공고일 이후 요게 중요한 날짜가 될 것 같네요. 다세대 신축 등 지분 쪼개기를 원천 차단하는 한편,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단계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공모공고일을 기준으로 보면 이날이 권리산정 기준일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권리산정 기준일. 이 권리산정 기준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내가 어떤 빌라를 매수했다 라고 한다면 이거 현금 청산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시고 물어보시는 분 되게 많은데요. 자, 거래, 이거는 매수는 거래잖아요. 거래를 통해서 현금 청산되는 경우는 민간 재개발에는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민간 재개발에는 없다. 서울시에서 지금 공모하고 있는 거는 신속통합기획이지만 민간 재개발이다. 그러니까 민간 재개발에는 거래를 통해서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매수했다고 해서 현금 청산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권리산정 기준일에 현금 청산 얘기가 자꾸 나와서 어떤 데는 현금 청산 된다고 그러고 어떤 데는 안 된다고 점점 더 헷갈립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거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 들어간 거 있죠. 공공일은 예를 들면은 6월 29일이죠. 원래 6월 29일 이후에 매수한 거는 현금 청산됩니다. 현금 청산.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공공에서 진행하는 거 권리산정 기준일에 거래한 거는 현금 청산된다. 그러니까 그 전에 등기까지 맞춰야 된다. 신축이든 뭐든 간에. 근데 이 그 민간 재개발에서 얘기하는 권리산정 기준일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신축 등 지분 쪼개기,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조합원 수를 증가시키는 증가행위, 이 증가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제 현금 청산시키거나 아니면 아파트 입주 자격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합원 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대표적으로 하면은 단독주택을 갖고 있던 거를, 단독주택은 조합원이 한 명이잖아요. 이거를 다세대로 짓게 되면은 여러 명의 다수의 조합원이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럼 신축 행위는 언제 안 되냐?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준공나는 것들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거래는 상관없어. 매수, 기존에 있던 권리산정 기준일에 있던 기존 매물, 그게 새 거든 헌 거든 상관없이 매수한 거는 현금 청산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민간 재개발에는 그런 것이 거래와는 상관없고, 이렇게 단독주택을 쪼개거나 아니면은 다가구였던 거를 다세대 주택으로, 그러니까 한 개 주택이었던 거를 여러 개 주택으로 만드는 행위, 이런 것들은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만들어진다면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현금 청산, 거래와는 상관없다. 이래 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공공이 진행하는 것과 민간이 진행하는 거는 구분하셔서 헷갈리지 마셔라.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가 있는데,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혹시나 이 현금 청산 될까봐 걱정을 하시고 망설이다가 지금 낮은 가격, 좋은 가격에 못 사고 시간이 지나서 높은 가격에 산다거나 아니면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꼭 구분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공모가 9월 23일부터 시작돼서 10월 29일 날 공모를 마감하고 1차죠. 이번에 앞으로 5년간 계속 하겠다니까 1차 공모는 마감을 하고 12월 달에 후보지가 선정된다고 하니까 12월이 기대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세권 공공주택, 여기도 공공이 나오니까 또 질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기 공공은 또 다른 거예요. 민간 재개발인데 자, 공공주택 용적률 600%까지 완화, 장기 전세에 확 늘린다. 이건 누가 하냐? 서울시가 하는 거예요. 서울시. 자, 서울시가 하는 거는 공공이 아니고 민간 재개발이다. 민간 재개발인데, 민간 재개발 중에서 어디? 역세권 개발이다. 역세권.
역세권의 개발을 민간이 한다. 근데 거기다 인센티브를 줘서 용적률을 높여가는 거를 거기 위에 공공주택, 그러니까 장기 전세 주택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가져간다고 해서 공공주택이라는 이름이 붙었지, 이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발 계획과는 다른 거다. 서울에서 추진한 건 민간 재개발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용적률을 500에서 600%로, 500%도 높은데 거기다 더해서 600%까지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올해 안에 이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게 되면은, 역세권 공공주택 사업은, 역세권 시프트 사업은 민간 시행사, 여기 있죠, 민간 시행사가 시내 역세권 부지에 주택을 건립하면은, 그런 계획을 하면은 서울시가 용도 지역을 상향하거나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주택, 다른 말로 하면 장기전세주택,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이라고 얘기하지 말자고 헷갈리니까 장기전세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민간 시행사, 민간 재개발이 진행된다. 예를 들면은 이종 일반 주거지역은 용적률이 200에서 250%죠. 네. 를 기준 용적률이 200%지만 역세권 시프트를 추진하면은 용도 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되고, 이게 두 단계예요. 2종 다음에 3종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준주거니까 무려 용도 지역을 두 단계나 상향을 하고, 이 준주거 지역의 법정 상한 용적률이 500%입니다. 근데 이 500%, 최대 500%까지 적용받는데, 여기에 더해서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 확보 목표로 상한 용적률을 60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연구 용역을 맡긴 상태로 올해 안에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사업, 역세권 시프트, 민간 재개발이에요. 역세권 시프트 운영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그림으로 한번 보면 이해가 되게 편해요. 자, 보게 되면은 일단은 기준 용적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서울시가 용도 지역 변경이나 또는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지 않고 하게 되면은 기준 용적률 200%,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을, 사업성이 나오는 거를 이제 높여주는 거죠. 용도지역 두 단계로 해주게 되면 500%까지 올려주게 되고, 거기다가 이런 장기정제주택 시프트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600%까지 해주는데, 그냥 무상으로 해주는 건 아니고, 자, 500%까지 해주는 데는 이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 정도, 2분의 1을 시프트로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민간 재개발에서 이만큼의 조합원들이 이득을 가져가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서울시가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다가 또 이 상한 용적률 600%까지 해주는 것도 그냥 해주는 건 아니고요. 공공시설 등을 설치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설치를 하면은 100%를 더 올려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민간 재개발, 역세권 민간 재개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상한 용적률과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정도, 그리고 기준 용적률, 이 세 가지를 더하게 되면은 사업성이 그만큼 두 개만큼 더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도 윈하고 민간도 좋고 서울시도 윈윈, 서울 둘 다 윈윈 할 수 있는 정책이 이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거를 이렇게 확대하기 위해서 올해 안에 이런 운영 기준을 개선하는 걸 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데 그러면은 지금 이 두 가지 뉴스를 갖고 올해 말까지 12월 달까지 기대되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했고, 또 거기다가 이제 신속 통합 기획 민간 재개발 공모가 12월 달에 후보지가 발표되니까 기대를 한다. 거기에 더불어서 역세권 개발도 이렇게 활성화하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자, 오늘은 이렇게 좋은 뉴스만 얘기했는데요. 지금 이제 내년이 걱정되는 거는, 이제 내년에 이제 정치적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적 이벤트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요동을 칠 것 같아요. 게다가 공급은 확실하게 아직까지 한 3, 4년간은 공급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공급이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세 가격 상승과 매매 가격 상승이
상승폭은 좀 둔화되는 한이 있더라도 상승은 기존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기존의 매물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획기적으로 기존의 매물을, 그러니까 새롭게 뭔가를 지어서 공급하는 방법 말고 기존의 매물이 나오게 하는 방법은 결과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정부 당국자들한테 조언을 하고 있는 게 양도세를 완화해라. 그래서 다주택자분들이 갖고 있는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다주택자들의 이익을 그러니까 수익을 온전하게 가져가는 게 배 아프거나 좀 불공정하다고 해서 그걸 계속 틀어막고 있으면은 그 다주택자분들 이외에 더 많은 다수의 국민들이 더 많은 고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일부의 어떤 이득을 좀 취하게 하더라도 다수의 국민들한테 매물이 나와서 시장이 안정화되고 또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상대적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정부 당국에서 부총리께서 내년에 그 양도세 완화는 절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해고 발표를 하던 바람에 앞으로의 12월이 지나고 나서 이런 공급 확대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기대감을 갖고 시장에 많은 투자자분들이나 실수요자들이 참여를 할 건데, 그 수요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시장의 공급 자체가 굉장히 늘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저희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을 계속해서 시청을 해주시면은 이 순간순간 변하는 정책, 그 다음에 내년 이후에 부동산 시장들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전망도 연말에 가깝게 해서 종합적으로 좀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 지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뉴스를 갖고, 하나는 신속통합기획 공모가 시작됐고 12월 달에 후보지가 선정된다는 내용과, 그와 더불어서 역세권 307개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사업성이 좋은 역세권 시프트 사업도 활성화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